엄마표 공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교육에 발을 들이면서 수포자라는 말을 알게 되었어요. 수포자는 말 그대로 수학 포기자를 줄인 말인데요. 이런 수포자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온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 아이 교과서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었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저 연산이 전부였는데 3학년에는 도형을 비롯해 분수나 단위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복적인 연산에만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에게는 외워야 하는 개념도 등장했고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이들에게는 처음 넘어보는 산이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첫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 공부에 대한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에게 맞는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아이가 2년 넘게 해오던 연산 문제집을 접었어요. 출판사를 과감하게 바꾸고 초등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교재를 수소문해서 구입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재가 이 두 가지였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별로 공부할 분량이 표기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특별히 제가 계획을 짜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산 공부만 하던 아이에게는 개념들이 다소 낯설어서 예전에 비해 오답이 많았죠.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틀린 답이 많으니 당연히 아이의 자신감은 떨어졌고 엄마에게 혼이 날까 싶었는지 답지를 보고 적는 잘못된 행동까지 나타났어요. 오답을 줄이기 위해 오답 노트도 시도해봤지만 아이에게 오히려 수학에 대한 거부감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죠. 학교 단원평가에서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1학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마운 책 한 권을 만났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연산 문제집을 잠시 보류하고 개념 문제집 한 권과 심화 문제집 한 권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선택한 교재가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편과 최상위 수학이었어요. 불필요한 교재를 줄여서 아이의 부담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 저의 첫 목표였죠. 그것이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고 수학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공부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시작은 단순했어요. 어차피 응용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교재로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보기로 한 거죠. 교과서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시작하니 확실히 아이도 부담 없어 했어요. 개념 정리도 단순해서 같이 읽고 문제를 하나씩 풀게 했더니 어렵지 않게 문제를 소화해냈어요. 정답률이 올라간 건 당연하고요. 연산 문제집처럼 문제가 많지 않아 하루 분량을 해결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지니 아이도 이런 방식에 큰 불만을 갖진 않았어요. 문제는 심화 문제집이었어요. 시작부터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우선은 개념 문제집으로 한 학기를 먼저 선행한 후 학교 수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어요. 심화 문제집은 처음부터 아이 혼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풀어보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죠.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며 불필요한 문장을 지워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으로 문제에 꼭 필요해 보이는 내용만 골라서 상황을 그림이나 식으로 표현해보게 했죠. 전 그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막히면 간단한 힌트를 줄 뿐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기다렸어요. 마치 20곡의 퀴즈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수학도 국어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본 개념을 다시 살펴보며 하나씩 짚어나갔더니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에 있는 3문제씩만 풀게 했어요.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아이도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한 문제를 잡고 고민해보는 경험이 늘면서 아이는 제가 옆에 있지 않아도 혼자 풀 수 있는 아이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오답은 많았어요. 틀린 문제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다시 풀어보게 했고 대부분 천천히 다시 읽거나 조금의 힌트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었어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의 없게 되었죠. 어렵다는 문제도 개념을 제대로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도 알게 된 거예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됐어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전해보고 싶어 했죠. 다른 아이들은 여러 개의 문제집을 하루에 2-3장씩은 기본적으로 푼다는데 저희 아이는 겨우 하루에 3문제로 끝냈지만 학교 성적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희 작전이 성공한 거죠. 2학기가 되었을 때 아이는 반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전반적인 교과 과정을 어려움 없이 잘 해냈어요.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저희 아이는 반에서 외계인 같은 존재였고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어요. 겨우 수학 하나 제대로 공부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저희가 공부한 방식을 전해들은 다른 엄마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쉬운 단계로 출발해서 점차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심화 과정으로 바로 진행했으니까요. 전 초등수학을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는가가 아닌 어떤 문제를 얼마나 고민해서 푸는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지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운 개념서로 아이의 자신감을 올려주고 어려운 심화 과정을 해내며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 과정만 가능하다면 중간 단계인 교과 수업은 저절로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담임 선생님조차 달라진 저희 아이 모습에 많이 놀라셨어요. 아이에게 공부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셨죠.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비슷한 방법을 써보시긴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 아이는 가능했을까요? 저희 아이 경우를 보면 문제집 선택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줬죠. 이것도 모르냐며 나무라는 상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고 누구나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 라고 말해주는 엄마가 아이에겐 가장 필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화를 만들려면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과 주변의 도움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경우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학교 수업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고 선생님과 엄마가 안팎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준 덕분에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생이 된 지금은 혼자서 해내는 공부가 훨씬 많아졌어요. 여전히 사교육 없이도 너무 잘 해내고 있고요. 또다시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듯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갈 거라고 믿어요. 입시 제도가 계속해서 변하지만 공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을 알게 되면 불안함도 줄어들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부터 찾아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원 선생님이 아닌 엄마일지도 모르니까요.